새벽 3시 58분. 하늘이 마치 오래된 상처가 벌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다. 첫 천둥은 마을 전체를 흔들었다. 뒤이어 굵고 빠른 빗방울이 산을 훑고 내려오며 언덕 위 작은 시골 마을 은오리의 지붕을 두드렸다. 마을 초입 오래된 벤치 아래 우연히 숨겨진 듯 놓인 작은 파란 우체통 하나.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통이라 불렀지만 20년 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았고 아무도 그 존재를 떠올리지 않았다. 불길하다는 이유, 그리고 그 우체통이 마지막으로 열리던 날 벌어진 사건 때문이다. 빗줄기가 점점 두꺼워지자 우체통의 녹슨 표면에 물방울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자물쇠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강해질수록 우체통은 더 크게 흔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바람이 꽝 하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물쇠가 스스로 딸깍하고 풀렸다. 우체통의 문이 천천히 그러나 불길한 정확함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안쪽은 어둠뿐이었다.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한 장의 봉투. 그 봉투는 마치 누군가 바람을 타듯 앞으로 밀려나오더니 천둥과 동시에 지면에 툭 떨어졌다. 빗물에 금세 젖어드는 봉투 표면에는 굵고 매서운 글씨로 적혀 있었다. 말수님께. 바람이 휘몰아치며 봉투를 뒤집었다. 뒷면에 적힌 글씨가 순간적으로 번쩍 보였다. 내일 한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와 동시에 바람은 멈추었다. 우체통의 문은 스스로 닫혔다. 마치 다시는 열리지 않을 것처럼 딱 하고 잠겼다. 마을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오직 우체통 앞에 떨어진 그 젖은 봉투만이 지독한 빗 속에서 불길한 예고처럼 조용히 누워 있었다. 새벽 5시 20분. 마을 전체를 뒤흔들던 폭우는 조금씩 잦아들었고 이슬이 맺힌 골목 위로 은은한 새벽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중간쯤 자리한 작은 찻집 은양다방.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한 공간. 나무 문색은 바래고 창가엔 오래된 레이스 커튼이 걸려 있었다. 정말순 78세. 은양다방의 주인이자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을 가진 사람. 그녀는 이른 새벽 늘 그렇듯 천천히 찻집 불을 켜기 위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 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되었다. 문 앞 무릉덩이 한가운데 봉투 하나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젖어 있었고 봉투 귀퉁이가 조금 찢어져 있었으며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말수는 봉투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춘 것처럼 느꼈다. 설마. 그녀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그 봉투를 들었다. 손끝이 떨렸다. 손바닥에 느껴지는 그 종이의 질감, 젖은 문양, 그리고 그 글씨체. 봉투 앞면에 4글자. 말수님께. 그 필체를 보는 순간 말수는 20년 전 마지막으로 마음통에서 꺼냈던 편지를 떠올렸다. 그 밤 젖은 편지. 부서질 듯 떨던 한 아이의 목소리. 피투성이었던 손. 그 아이의 절규.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되살아났다. 말수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찻집 안으로 들어왔다. 찬물을 올렸지만 주전자의 끓는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머릿속은 이미 과거로 향해 있었다. 그때 봉투 안쪽에서 물기가 말라가며 사진 한 장이 미세하게 튀어나왔다. 그것은 마을 버스 정류장 벤치를 찍은 사진. 사진 위에는 빨간 글씨로 굵게 적혀 있었다. 내일 아침 7시 이 자리에서 한 사람이 사라진다. 그리고 벤치 한쪽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분홍 꽃잎 모양. 말수는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다. 저건 그 아이. 손이 힘없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20년 전 그 아이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편지마다 붙이던 확인 표시, 내 편지가 맞아요라고 말하던 그 아이만의 증표, 그 아이의 흔적이 2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것이다. 찻집 뒷방, 문짝이 삐걱이며 열렸다. 말수는 방 안 깊숙한 곳에 숨겨진 작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상자엔 20년의 먼지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 손끝으로 먼지를 쓸어내며 말수는 무너지는 숨을 막았다. 이걸 다시 열게 될 줄이야. 자물쇠는 오래되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열릴 것처럼 헐거워져 있었다. 딸깍 열렸다. 상자 안에는 시간에 누렇게 바랜 편지 뭉치가 빼곡히 들어 있었다.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말수는 눈물을 흘렸다. 편지 중 한 장, 그 아이의 떨리는 필체. 말수님, 누군가 저를 뒤쫓아와요. 도와주세요. 정말 무서워요. 손끝에 닿는 그 종이의 떨림. 그 아이의 눈물 사이 비틀린 글자들. 그것은 말순의 기억 속 어느 장면을 강하게 끄집어냈다. 20년 전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고, 찻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 도와주세요, 제발. 문을 열자 10대 초반의 한 여자아이가 젖은 옷차림으로 쓰러져 들어왔다. 손은 피투성이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누가 날. 그 아이는 말하던 중 쓰러졌다. 말수는 급히 그녀를 안아 올렸고 찻집 안으로 들여와 담요로 감싸주었다. 그 아이의 가방 한쪽, 벗겨진 테이프 아래에서 분홍 꽃잎 스티커가 반짝였다. 그 아이는 정말순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문장을 남겼다. 제 편지 받으셨어요? 바로 그 문장이 오늘 말순을 부활시킨 것이다. 비가 완전히 그친 아침 7시, 안개가 골목을 삼키듯 내려앉아 있었다. 말순은 사진 속 장소, 버스 정류장으로 향한다. 정류장 벤치는 아침 햇살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벤치 한쪽엔 정말로 붙어 있었다. 분홍 꽃잎 스티커 한 장. 말수는 손을 떨며 스티커를 만졌다. 이건 그 아이.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녀를 불렀다. 버스 기사 강석진. 그의 얼굴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어르신, 혹시 그거 어디서 사진 속에 있었어? 석진은 얼굴을 굳혔다. 그 문양, 20년 전 그 사건, 그 아이, 다시 나타난 겁니까? 너 그 아이를 기억하니? 석진은 대답하지 못하고 눈을 피했다. 기억, 하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마을 파출소에 외지에서 온 형사 윤서호가 새로 부임했다. 서호는 정류장에서 발견된 흔적들을 살피며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CCTV는 모두 꺼져 있었다. 정류장뿐 아니라 마을 전체의 CCTV가 2주 전부터 일제히 고장났다. 동시다발 고장이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드렸다는 뜻이죠. 형사는 스티커를 발견하고 말했다. 이 문양, 20년 전 실종 사건 파일에서도 봤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형사는 그녀의 눈을 보았다. 어르신, 그 사건이 다시 시작된 겁니까? 말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말수는 이미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 마을은 이미 불안으로 뒤숭숭했다. 젊은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집 현관 앞에도 분홍 꽃잎이 떨어져 있었어요.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슈퍼 아저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0년 전 그 일, 다시 시작된 거 아이가? 심지어 노인들도 평소보다 말을 아꼈다. 학교에서는 한 학생이 울먹이며
담임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책상 서랍 안에 들어있던 분홍 꽃잎 스티커. 원래 이 마을 사람들은 서로 돕고 웃던 사이였지만 오늘만큼은 전부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다. 말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 아이, 돌아온 게 맞구나. 다음 날 아침 6시 53분, 강풍이 다시 불어닥쳤다. 정류장 근처 가로등이 흔들리고 간판이 금소금과 함께 덜그럭거렸다. 말순이 조용히 정류장 앞에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소리쳤다. 어르신, 피하세요. 버스 기사 강석진이 전력 질주로 뛰어오고 있었다. 말순이 돌아보는 순간 철제 간판이 강풍에 쾅 부딪히며 척추처럼 꺾이는 소리를 냈다. 위험해요. 석진은 자신의 몸으로 말순을 세게 밀쳐내며 간판을 정면으로 맞았다. 쿵! 끔찍한 충격음. 금속이 부서지고 물방울이 튀며 석진은 바닥에 피투성이로 쓰러졌다. 말수는 외쳤다. 석진아. 석진은 희미하게 속삭였다. 누가 날 밀었어. 누구? 석진아. 꽃잎이 말순의 얼굴이 얼어붙었다. 형사 서우가 도착했고 흔적을 찾던 중 벤치 뒤에서 한 장의 종이를 발견했다. 첫 번째 경고는 끝났습니다.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첫 번째? 그럼 다음이 있다는 뜻인가? 그날 밤 은양다방 문틈 아래 또다시 한 장의 봉투가 들어왔다. 말수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말수님, 당황하지 마세요.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와 함께 꽃잎 모양 스티커 한 장이 떨어졌다. 그 순간 창문이 두두둑 흔들렸다. 말순이 놀라 고개를 돌렸다. 창문 너머 안개 속 실루엣 하나가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유리창에 핑크빛 손바닥 자국이 부드럽게 찍혔다. 마치 누군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수는 숨을 삼켰다. 넌 이미 이 안까지 들어온 거구나. 폭우가 지나간 뒤에 낮은 고요는 오히려 더 불길했다. 파출소 문이 거칠게 열렸다. 형사님, 형사님, 저 좀 살려주시오. 비틀거리며 들어온 사람은 마을 주민 정만호였다. 평소에는 온순하고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지금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얼굴은 잿빛,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두 손에는 긁힌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형사는 그를 의자에 앉히고 물컵을 건넸다. 진정하시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만호는 물을 마시며 손을 떨었다. 그 아이, 분홍꽃 아이가 돌아온 겁니다. 형사는 눈살을 찌푸렸다. 정확히 뭘 봤습니까? 만호는 숨을 몰아쉬며 설명했다. 어젯밤 우리 집 앞 골목길에서 어둠 속에 누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고양이인 줄 알았습니다. 작고 조용하고. 그런데요? 다가갔더니 분명히 사람의 형체였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당신을 공격했습니까? 만호의 눈이 멍해졌다.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스쳐 지나갔습니다. 스쳐 지나갔다고요? 만호는 몸서리를 쳤다. 예. 근데 그 스치는 순간 그 아이 얼굴이 스쳐갔어요. 얼굴을 봤습니까? 그 아이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2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형사는 손에 쥔 펜이 멈췄다. 그 모습이 그대로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저도 압니다. 근데 봤습니다. 정말로요. 그리고 그는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분홍 꽃잎 스티커, 손가락 끝이 떨릴 만큼 기이하고 정확하게 잘린 모양. 형사는 종이를 받아들며 말했다. 이건 분명 의도입니다. 형사님, 그 아이, 우리를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때 누군가 파출소 문을 열었다. 만호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찔했다. 형사는 그의 어깨를 눌렀다. 정씨, 당신이 무엇을 받든 더 깊이 조사하겠습니다. 그러자 만호는 거의 속삭임처럼 말했다. 그 아이는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섭습니다. 마을은 이미 소문으로 떠들썩했다. 슈퍼 앞에 모인 사람들, 학교 앞에서 수군대는 학부모들, 골목마다 불 꺼진 채 창문 너머로 불안하게 내다보는 주민들. 젊은 엄마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 앞에도 아침에 문 열어보니까 분홍 꽃잎이 한 장. 딱 옆에 있던 아저씨가 물었다. 바람에 날린 거 아니겠나? 아니에요. 아이가 문 열기 전에 이미 붙어 있었다고요. 누가 붙여놓은 겁니다.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다. 요 며칠 동안 밤마다 골목에서 희미하게 웃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말에 모두가 놀랐다. 웃는 소리요? 네. 아이 웃음소리 같은데 들리면 등골이 오싹해지고 사람들은 서로 얼굴을 보며 경계하기 시작했다. 이 마을 사람들은 20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있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만으로도 흔들리고 있었다. 형사는 최도연을 독방에 앉혔다. 도연의 눈빛은 불안했지만 아기는 아니었다. 오히려 오래된 죄책감을 품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형사가 물었다. 당신은 분명 20년 전 그 사건과 관련이 있죠? 도연은 고개를 떨구었다. 저는 그 아이와 친구였습니다. 형사는 놀랐다. 당신이 그 아이 친구, 우린 같은 학교, 같은 반, 그리고 같은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도연은 오래 숨겨온 기억을 꺼내듯 말했다. 그 아이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점점 심해졌고 협박도 받았습니다. 협박?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편지를 써서 누군가에게 보내라고 형사가 깊게 물었다. 그 편지를 받던 사람이 바로 정말순 씨였습니까? 네.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 아이는 말순 어르신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원의 흰색 불빛이 석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형사는 조심히 물었다. 당신을 민 사람이 그 아이였다고 했습니까? 석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얼굴 정확히 봤습니다. 20년 전 그 아이, 네. 그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아이를. 석진의 목이 말라왔다. 형사는 조금 더 다가갔다. 말해보세요. 그 아이 살아있는 겁니까? 석진은 눈을 감고 속삭였다.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형사는 섬뜩함을 느꼈다. 석진은 갑자기 몸을 떨었다. 형사님, 그 아이 자꾸 제 귀에 속삭였어요. 뭐라고? 괜찮아요라고. 침묵이 흘렀다. 죽이려는 게 아니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말하려는 거? 예. 우리에게 그 진실을. 다음 날 새벽, 형사가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병실은 비어 있었다. 간호사가 다급하게 말했다. 형사님, 환자분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창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커튼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형사는 침대 위 작은 종이를 발견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 아래 꽃잎 스티커 하나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문구. 버스 2번 노선을 보세요. 형사 서우는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또 예고장이군. 버스 차고지. 2번 노선 버스의 문은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반쯤 벌어져 있었다. 형사는 천천히 들어갔다. 썰렁한 공기, 버스 냄새, 바닥에 떨어진 빗물, 운전석암, 꽃잎 스티커 하나가 반짝이며 놓여 있었다. 그 아래는 익숙한 글씨체, 다음은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형사는 그 문장을 읽고 바로 말순을 떠올렸다. 이제 타깃은 말순 어르신인가? 형사가 말순의 집에 도착했을 때 말순은 방 안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다. 어르신, 밖에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말순은 놀란 눈빛으로 그와 나왔다. 집 뒤편에는 작은 꽃잎 스티커 하나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누군가 방금 전까지 서 있었던 것처럼 흙이 살짝 눌려 있고 다리 하나 정도 길이의 그림자가 흔적으로 남아 있었다. 형사는 말했다. 어르신,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아이, 맞는 거지? 형사는 조심스레 물었다. 어르신, 20년 전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말순은 입술을 떨었다. 말할 수 없어. 아직은. 형사는 폐교된 학교의 자료실을 뒤지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20년 전 그 아이는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에게만 편지가 제대로 전달되었다. 정말 순. 문제는 편지 2장 중 하나의 필체가 그 아이 것이 아니라는 것. 형사의 손이 떨렸다. 그럼 2번째 편지는 누가 썼다는 거지? 편지 아래 아주 희미하게 남은 사인. 정민우, 정말순의 아들. 형사는 경악했다. 말순 어르신 아들이 그 아이를 대신해 편지를. 충격은 더욱 커졌다.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어머니라면 반드시 움직일 거예요. 형사는 이 사실을 말순에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문을 두드리는 순간 문틈 아래 종이가 하나 미끄러져 들어왔다. 편지에는 한 문장. 말하면 안 됩니다. 형사는 문 밖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멀리 골목 끝에서 키 작은 그림자가 잠시 머무르는 듯 했다가 사라졌다. 말순은 숨을 삼켰다. 그 아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거냐? 형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르신, 진실이 뭔가 더 있습니다. 밤, 말순이 골목을 지나 집에 돌아가던 길,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다. 그때 어르신, 바람 속에서 들리는 여린 목소리. 말순은 멈춰섰다. 아직 아니에요.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바로 귓가에 속삭이는 듯 명확했다. 곧 모든 걸 말씀드릴게요. 그 순간 멀리서 작은 실루엣이 가느다랗게 미동했다. 분홍빛이 어둠 속에서 흔들렸다. 밤은 깊었다. 마을의 가로등은 오래되어 깜빡였고 길은 어둠보다 더 어두웠다. 형사 윤서호는 말순의 집 뒤편에서 감지된 작은 흔적. 누군가 방금까지 서 있었던 자리에 흙의 눌림,
흐느적거리는 발자국, 그리고 아주 미약한 분홍빛 장광. 그걸 보고 본능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거기서 그는 어둠 속에 녹아드는 실루엣을 향해 숨이 목에 차오를 만큼 달려갔다. 실루엣은 크기가 작았다. 성인이 아니라 어린아이만 한 그림자. 하지만 움직임은 아이보다 훨씬 빠르고 고요하고 정확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림자는 살짝 돌아보았다. 그 순간 형사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림자의 얼굴 윤곽이 순간적으로 드러났다. 아이, 형사는 눈을 찡그렸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형사는 가까이 다가가며 외쳤다. 너 누구지? 그러나 그림자는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듯 급격하게 방향을 틀어 폐가가 있는 언덕 쪽으로 올라갔다. 서우는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언덕을 따라 뛰었다. 발끝이 미끄러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욕이 튀어나왔다. 젠장, 이런 건 영화에서나.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폐가 바로 앞에서 그림자는 멈춘 듯했다. 바람이 잠잠해지고 주변 공기가 묘하게 차갑게 식었다. 그때 아주 여린 그러나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다. 형사님. 형사는 숨을 삼켰다. 바람이 아닌 분명한 누군가의 말이었다. 늦지 않았어요. 목소리는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성인의 침착함이 섞여 있었다. 곧 알게 되실 거예요.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림자는 창고 뒤편 숲길로 사라졌다. 형사는 숨도 쉬지 못한 채 한참 동안 어둠을 응시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대체 넌 누구냐? 다음 날 오전 말수는 형사의 부름을 받고 마을 끝 폐창고로 향했다. 그곳은 20년 전 사건 당시 마지막 구조 장소로 알려진 곳이었다. 창고 문은 녹슬어 있었지만 누군가 최근 자주 드나든 것처럼 문턱에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르신,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고 안은 축축했고 곰팡이 냄새가 벽을 타고 올라왔다. 그러나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벽 한가득 붙어 있는 수십 장의 신문 스크랩, 마을 사진들, 당시의 기록들, 그리고 한 사람의 사진, 말순의 아들, 정민우. 그 사진은 황금빛 오후에 찍힌 듯 햇살이 옆으로 스며든 따뜻한 표정이었다. 말순은 그 자리에서 숨이 턱 막혔다. 우야. 그녀는 사진이 붙어 있는 벽으로 다가갔다. 형사는 말했다. 이 벽? 누군가 20년 동안 추적해온 기록입니다. 누가 이런 걸? 그때 벽 한쪽에 손바닥만 한 메모 하나가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색은 바랬지만 필체만큼은 선명했다. 저를 구해준 사람. 말수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무릎이 휘청거렸다. 민우가 그 아이 지켜줬단 말이냐? 형사는 말했다. 어르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괴롭힘을 받고 있었고 그 아이가 말수님께만 도움을 요청했고 그러다 형사의 시선이 벽에 붙은 다른 메모 하나에 멈췄다.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죽은 건 내가 아니에요. 말순의 심장이 본능적으로 차갑게 식었다. 뭐라고? 형사는 그 글을 해석하듯 말했다. 누군가 20년 전 죽은 사람. 그게 그 아이가 아니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가? 형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끼익 하고 열렸다. 그리고 한 여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발자국은 조용했고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말수는 그 얼굴을 보기까지 겨우 1초가 걸렸지만 그 1초 안에 2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역주행했다. 너, 정말 너니? 여자는 말순이 기억하던 그 아이와는 달랐다. 하지만 똑같았다. 눈매, 인매, 웃음의 형태. 단지 이제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성인 여성이었다.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저예요. 말순의 손이 떨렸다. 살아있었구나. 정말 살아있었구나. 여자는 말순에게 다가와 천천히 손을 맞잡았다. 어르신 덕분에 저는 살아남았어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저는 그날 어르신이 저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지금 여기 없어요. 여자는 말순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감사, 그리움, 죄책감, 그리고 오랫동안 누군가를 지켜본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다. 형사가 다가왔다. 당신은 20년 전 그 아이 맞습니까? 여자는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네, 저는 그 아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모두를 멈추게 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벽에 한 사진을 가리켰다. 죽은 건 민우 오빠였어요. 말순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했니? 여자는 오랫동안 누르고 있던 말을 이제야 꺼내는 것처럼 차분히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이 열리려던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큰 소리가 났다. 형사가 재빨리 문을 열었다. 밖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정만호. 그의 손에는 녹슨 망치가 들려 있었다. 말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정식? 당신이 왜? 만호는 광기에 가까운 눈으로 말했다. 너 돌아온다고 했지. 여자는 조용히 서 있었다. 겁을 먹지도 않았고 도망가지도 않았다. 아저씨, 전 아저씨를 해칠 생각 없어요. 만호는 분노에 떨었다. 내가 돌아오면 우리 모두 끝나는 거다. 형사가 외쳤다. 무기 내려놓고 얘기합시다. 만호는 망치를 꽉 쥔 채 한 걸음 더 다가왔다. 내가 평생 죄책감 때문에 잠도 못 잤어. 매일 밤마다. 말순이 외쳤다. 정씨, 그 아이는 피해자였어. 그의 잘못이 아니야. 만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 아이가 우릴 다 망칠 거야.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아저씨, 전 당신이 처벌받길 바라지 않아요. 만호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혼란이 지나갔다. 뭐라? 전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만호는 망치를 떨어뜨렸다. 망치가 바닥을 울리고 정적이 창고 안을 채웠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무너졌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창고 안은 너무 조용했다. 누구도 숨을 크게 쉬지 않았다. 여자는 천천히 말했다. 어르신, 그날 밤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어른들 때문에 마을에서 사라졌다는 것만. 여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어르신이 알고 있는 건 절반이에요. 여자는 벽에 붙은 20년 전 사진을 떼어냈다. 그 사진 속에서 민우는 웃고 있었다. 저를 끌고 갔던 애들은 처음엔 장난이라고 했어요. 근데 점점 장난이 아니게 됐죠. 그녀의 손이
작게 떨렸다. 저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말수는 입술을 누르며 눈물을 참았다. 아가야. 그리고 그때 민우 오빠가 왔어요. 여자의 눈이 흔들렸다. 오빠는 저를 지키려고 그 애들에게 맞섰고 형사가 말했다. 그날 밤 민우 씨는 그 아이 대신 죽은 겁니까?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는 저를 밀어내고 제가 도망칠 시간을 벌어줬어요. 말수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민우야, 내 아들아. 여자는 말했다. 어르신, 오빠는 마지막까지 어르신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말수는 소리 없이 울었다. 민우야,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여자는 말했다. 어르신, 오빠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을 가장 사랑했어요. 말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리고 여자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빠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편지예요.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바라보았다. 민우가 나에게.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르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언젠가 제가 돌아오면.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간이 됐어요. 폐창고 안. 바람이 문틈을 스쳐 지나갈 때 오래된 종이의 냄새가 공기 중으로 희미하게 퍼졌다. 여자는 말순의 떨리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봉투는 세월에 눌려 색이 누렇게 바랬지만 펜으로 쓴 글씨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어머니께. 말순의 심장이 오래 묵혀둔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인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우가 정말 나한테.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네. 오빠가 저를 도망치게 하면서 이걸 꼭 어르신께 전해달라고 했어요. 말수는 손으로 봉투의 모서리를 천천히 훑었다. 마치 그 봉투를 쓴 아들의 손길을 느끼려는 듯. 형사도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이 순간만큼은 진실을 좇는 형사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고통과 치유를 지켜보는 한 사람일 뿐이었다. 말수는 떨리는 손으로 완전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종이를 펼쳤다. 그리고 민우의 글씨가 그녀의 시야를 채웠다. 엄마가 이 편지를 언제 보게 될지 나는 잘 몰라요. 하지만 보게 된다면 나는 아마 엄마 곁에 없을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근데 그 아이는 더 무서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 아이가 왜 도망치는지, 왜 매일 울고 있었는지, 왜 사랑받고 싶다고 말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엄마, 그 아이 정말 착해요. 나 같은 애한테도 웃어주고 나한테 고맙다고 하고. 근데 그 애를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오늘 밤 그 애가 위험해질 것 같아서 나는 그 애를 따라가요. 엄마가 말했었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절대 혼자 두지 마라. 그래서 나는 그 아이를 지킬 거예요.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마요. 엄마가 평생 나한테 준 사랑이 있으니까 나는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엄마가 한 번도 울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혹시 울게 된다면 엄마, 제발 미워하지 마요. 그리고 그 아이를 꼭 지켜주세요. 엄마라면 할 수 있어요. 난 엄마가 정말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인 거 알아요.
사랑해요, 엄마. 민우가 종이를 읽는 말순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다. 눈물이 종이 위에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다. 말순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너져 내렸다. 민우야, 내 아들아. 여자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어르신, 오빠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 전해드릴게요. 말수는 고개를 들었다.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이 있었다. 엄마를 꼭 부탁한다고 했어요. 그 말은 시간을 거스른 칼처럼 말순의 가슴을 관통했다. 말순은 눈물을 닦지도 않은 채 종이를 품에 안았다. 내 아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여자는 조용히 말했다. 어르신, 오빠는 어르신을 원망한 적 없어요. 단 한 번도요. 말수는 쓴울음을 삼키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뭐냐? 그래, 우리 민우, 너는 엄마 마음속에 평생 산다. 창고 안에는 세 사람의 숨소리만 가득했다. 공기마저 울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마을 회관. 놀랍게도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스스로 모이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서로 이야기하지 않고 덮어두었던 진실, 서로가 서로를 피하던 불편함, 말하지 못한 트라우마들이 이제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형사가 간단히 말했다. 오늘 모임은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서로의 상처를 돌아보기 위한 자리입니다. 말수는 처음엔 갈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우의 편지 마지막 문장이 그녀를 움직였다.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그 말이 말순을 회관으로 이끌었다. 회관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긴 침묵을 유지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정만호였다. 20년 전에 우린 애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괴롭힌 건 우리가 맞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한 번도 제대로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그 아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애가 매번 울고 다닌 걸 알면서도 한 명 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눈물이 흐르고 목소리가 떨렸다. 그들의 고백은 죄책감이 아니라 이제야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치유의 몸짓이었다. 말수는 맡아온 향처럼 조용히 모두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가 숨을 멈춘 순간 그 아이는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애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말수는 민우의 편지를 품에 안고 말했다. 내 아들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순의 말에 여기저기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형사는 찬찬히 말했다. 이제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남은 건 누가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누가 앞으로 서로의 손을 잡을 수 있느냐입니다. 그날 사람들은 서로를 보며 천천히 손을 잡기 시작했다. 이것은 은오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몇 주 뒤 말수는 20년 전 닫았던 마음통을 다시 마을 한가운데 세웠다. 하지만 이번 마음통은 예전과 달랐다. 예전의 마음통은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편지로 시작되어 괴로움과 어둠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마음통은 치유, 용서, 고백, 감사를 담는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누구보다 먼저 그 우체통에 마음을 담기 시작했다.
20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나 자신에게 그날 도와주지 못한 내 게으름을 후회합니다. 미안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기를. 아들에게서 용기를 배웠다. 우체통은 매일 수십 개의 편지로 가득 찼다. 그리고 어느 날 SNS에 한 학생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전국적인 화제가 됐다. 2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우체통. 그 사진 속에는 말순이 빙긋 웃으며 우체통 문을 열고 편지를 꺼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미소는 힘들었던 78년의 시간이 잠시나마 쉬어가는 듯한 미소였다. 방송국들이 찾아왔고 신문사 기자들이 인터뷰를 요청했다. 어르신, 이 마음통을 왜 다시 여신 겁니까? 말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내 아들이 그 아이를 지켰듯이 이젠 내가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요. 그 말에 곳곳에서 눈물이 터졌다. 정부에서 2억 원 규모의 지역 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지원도 결정됐다. 마을은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도망치고 숨기던 마을이 다시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이는 회복의 장소가 된 것이다. 따뜻한 봄, 은양다방 앞 벤치, 새잎이 돋아나고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계절. 말수는 찻잔 2개를 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물을 따랐다. 그녀의 옆에는 성인이 된 분홍꽃 아이, 이제는 이름도 밝힌 서하은과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순이 물었다. 하은아, 이제 괜찮으냐? 하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네, 이젠 정말 괜찮아요. 말수는 창밖을 봤다. 바람이 채 익지 않은 벚꽃잎 몇 장을 우체통 위로 떨어뜨렸다. 그 한 조각이 우연처럼 아주 천천히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수는 중얼거렸다. 민우야. 그때 하은이 말했다. 어르신, 오빠가 그랬어요. 뭐라 했니? 하은은 말순을 바라보며 말했다. 엄마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라고. 말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벚꽃잎 사이로 햇살이 빛나고 있었다. 그래, 우리 민우, 고맙다. 지금까지 인생 100세 사연 TV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